여러분이 기억하는 낙동강은 어떤 모습인가요? 다양한 생명이 살아 숨쉬고 때가 되면 철새들이 날아오는 곳. 강과 더불어 살아온 부산 시민들에게 강은 생활이며 삶 그 자체였습니다. (1987년) 낙동강 하구뚝이 건설되면서 강과 바다는 단절되고 강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부산 시민의 삶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맑은 낙동강에서 서식하던 수생태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죠. 오늘날 굳게 닫혔던 낙동강 하구뚝이 수문 개방으로 또 다른 변화를 예고합니다. 작년 33년 만의 귀환으로 낙동강에 기적을 선물했던 연어는 올해 다시 낙동강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은빛 강모래가 수없이 펼쳐져 있었고 또 사람들이 강수욕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었으며 갯벌과 강의 물결이 넘나드는 강변구역이었고 굉장히 자연성이 뛰어나고 그 우수한 그런 행태며 이곳에서 새들이 나르고 갈대가 우거지고 또 갈개들이 노니는 그런 아주 천혜의 습지 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물이 바다나 호수 또는 다른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어귀, 하구. 낙동강 하구는 106제곱킬로미터의 넓은 땅으로 수많은 철새들이 찾는 주요 철새 도래지 중 하나이자 세계적으로 지질학적 가치를 가진 명소입니다. 강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는 낙동강 하구에 한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기서 생존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터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낙동강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생활하던 사람들은 낙동강 맑은 물에서 채취한 제첩으로 제첩국을 끓여 먹고 맛조개나 갈미조개를 채취해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고요. 여름에는 뱀장어, 가을과 겨울에는 참게잡이를 하며 어업이 활기를 띠던 때도 있었습니다. 1983년부터 87년까지 낙동강 하구뚝 건설이 진행됐습니다. 당시 낙동강 하구 지역에 용수 수요가 집중되어 있었고 해수에 의한 염분 함량이 높아 주변 농경지에 심각한 염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마실 식수와 염해 방지, 공업용수의 확보 및 교통망 확충을 위해 하구뚝 건설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됐죠. 낙동강 하구뚝은 부산과 경남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과 바닷물 역류 피해를 막아주는 긍정적 역할을 했지만 한편으론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강과 바다가 단절되자 소통이 막히면서 모래가 그대로 쌓여 수심이 얕아졌습니다. 주변 일대가 개발되고 낙동강 줄기를 따라 거대한 보가 세워지면서 생명들이 살아가기 힘든 환경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낙동강 하구에는 바닷물의 역류를 막기 위해서 1987년 낙동강 하구뚝이 건설되었습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해 왔지만 물순환 정체로 생태계 변화가 초래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낙동강 하구뚝 수문 개방을 추진했고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량, 수질, 수생태 분야의 사계절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서 향후 확대 개방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낙동강 하구뚝 수문이 개방되면 기수 생태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낙동강 하구뚝 수문 개방보다 앞서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만들어진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시화호 조력발전소. 이곳은 호수와 바다를 가르는 시화 방조제에 지어져 축구장 12배 크기인 13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국내 최초, 세계 최대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1980년대 서울 인구 분산을 위한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국토 확장과 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1994년 시화 방조제를 건설하였습니다. 방조제 건설 후 시화호는 서해 바다와 분리되어 바닷물의 유통이 차단되었는데 원래 계획보다 많은 하수와 공장 오폐수가 흘러들어 시화호의 수질이 급속히 악화되었고 사회 문제화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해수호로 이용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고 K워터에서는 해수 유통을 통해 수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큰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청정에너지 생산을 위한 조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력발전으로 연간 552GWh의 청정에너지 생산과 더불어 해수 유통을 통해 시화호의 수질이 외해 수준까지 회복되었고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천혜의 공간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서해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조석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위치한 곳은 7.8m에 달하는 국내에서 가장 큰 조차를 가지고 있어 조력발전을 하기에 최적의 위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수문을 열어 바다 쪽으로 물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수문 주변은 물살이 매우 빨라 위험하오니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시화 조력은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는 밀물일 때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밀물일 때 서해 바다에서 시화호 쪽으로 물이 차오르면 바닷물의 힘으로 발전기의 회전식 기계 장치가 돌아가면서 전기를 생성하는데요. 썰물 때는 시화호의 바닷물을 서해 바다로 방류하는 과정을 하루에 2번 반복합니다. 이에 따라 청정에너지를 개발해 대기 환경 오염을 줄이게 되고 해수 유통량이 증가하면서 시화호의 수질이 맑아지는 효과를 얻고 있죠.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바다의 조석 현상을 이용한 발전 방식으로 하루 2회 밀물 때 발전하고 썰물 때 배수하는 단류식 창조 발전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화호의 저수량은 2억 8,200만 톤이며 조력발전을 통해 일평균 유통량은 1억 4,700만 톤으로 이틀에 한 번씩 시화호의 물이 서해 바닷물과 순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수질 개선에 성공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수가 유통됨으로써 생기는 게 궁극적인 개선 대책이라고 판단을 하고 조력발전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력발전소를 하게 된 이후에 단순히 깨끗한 물이 들어와서 희석되는 효과뿐만 아니라 그 시화호 안쪽에 인위적인 갯벌이 형성되고 그 갯벌 생태계가 되살아나면서 그 갯벌 생태계와 연관되어 있는 육상 생태계도 되살아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방조제 건설하기 이전에 그 수질 생태계가 그대로 복원됐다는 것이 그 조력발전소로 인한 가장 큰 효과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죽음의 호수로 불렸던 시화호의 수질은 조력발전소가 생기면서 훼손된 환경을 되살렸습니다. 이제 낙동강에 변화의 바람이 불 차례입니다. 하굿둑은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강 어귀에 바닷물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쌓은 댐입니다. 낙동강 하굿둑은 홍수나 해일, 해수면 상승 등의 재해에 대응하고 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더불어 낙동강 하구에서는 수문과 취수장, 양배수장, 배수펌프장, 농수로 등 다양한 수리시설물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둑은 건설 당시부터 하천의 수위를 유지하고 바닷물의 과도한 유입을 방지해서 상류에 있는 취양수정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 왔습니다. 평상시에는 하천의 수위가 바다의 조위보다 높을 때 수문을 열어서 하천의 물을 밖으로 내보내고요.
홍수 때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많아질수록 수문에 여는 양을 증가시켜서 안쪽의 수위를 이제 유지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 해양수산부와 농어촌공사,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함께 통합운영센터를 설립해 관제센터에서 유관기관별 수질, 염분, 수량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낙동강 하구의 통합 물 관리를 운영하고 있죠. 덕분에 홍수와 같은 물 관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앙 감시 제어가 가능해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과거 낙동강 하구의 물관리 시설들은 여러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복합적 물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기초로 해서 수량, 수질, 수생태계를 아우르는 통합 물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낙동강 하구는 하천과 바다가 기수역을 형성하는 생태, 사회, 경제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장소입니다. 낙동강 하구 통합운영센터는 금년 3월 개소한 후 국가적인 통합물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첫걸음으로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기수역 생태계의 다양성을 회복하는 등 하구물 문제를 해결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뚝 수문 개방을 앞두고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 부산시, 3개 기관의 담당자들이 통합운영센터에 모였습니다. 본격적인 수문 개방 운영에 들어가면서 상황 점검 회의를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금년 낙동강 하구뚝 수문 개방은 사계절의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향후 낙동강 하구뚝을 체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구뚝 상류 12km 내외로 해수를 유입하여 수량, 수질, 수생태 분야의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구뚝 상류 15km에 위치한 대저수문의 염분 유입 시 서낙동강의 농업 피해가 우려되어 12km 내외 해수 유입 조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댐보 연계 운영을 통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 운영 중이고 낙동강 하구, 농어민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과 협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문을 개방하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는데요. 수문을 아래로 내려 강물을 위로 흐르게 하는 원류 방류, 수문을 위로 올려 강물을 아래로 흐르게 하는 저류 방류, 수문을 위로 올려 바닷물을 아래로 유입시키는 저류 유입, 수문을 아래로 내려 바닷물을 위로 유입시키는 원류 유입이 있습니다. 수문 개방을 진행할 때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염분 유입입니다. 낙동강 하구뚝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연간 약 7억 5천만 톤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하구뚝 상류에서는 취수장을 통해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서낙동강을 통해서는 농업용수를 공급합니다. 만약 염분이 추가로 유입되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12km 내외로 염분을 조절하고 지속적으로 염분 측정 및 수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염분 자동 측정 설비를 교체하고 관리하는 날인데요. 염분 자동 측정 설비라고 해가지고 이제 낙동 하구뚝이 개방됐을 때 염분이랑 그리고 물속의 용존 산소를 측정하는 그런 수질 측정 장치입니다. 해수가 유입됐을 때 어디까지 저희가 염분이 침투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염분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유에 최대 몇 킬로까지 염분이 침투됐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비를 가지고 염분 침투 그리고 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염분 유입으로 인한 변화가 특히 중요한 만큼 수문 개방 기간 중에는 낙동대교, 강서낙동강교, 구포대교, 대동화명대교까지 1km마다 추가적인 염분 조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문 개방이 결정되면 분주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총 4차례의 수문 개방 운영이 진행되는데요. 4월과 5월에 진행된 1차 수문 개방과 6, 7월에 진행된 2차 수문 개방을 통해 바다 물고기가 상류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덕분에 숭어와 뱀장어, 점농어 등 다양한 어종이 포착되기도 했죠. 이번엔 3차 수문 개방을 앞두고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1, 2차 개방을 통해 하천과 바다의 소통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생태계 복원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은 강의 수질과 강바닥에 쌓인 퇴적물, 물속에서 물결을 따라 떠다니는 플랑크톤을 조사 중입니다. 수질, 퇴적물, 플랑크톤, 폐류와 어류는 총 8개의 조사 지점에서 수문 개방 전후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생태계 복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현재 담수환경 일대의 생물상, 즉 어류나 폐류, 동식물 플랑크톤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종조성을 모니터링하는 개념이고요. 수문을 개방한 다음에는 아무래도 바닷물이 유입되다 보니까 담수환경이 기수환경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생물상이라든가 동식물 플랑크톤, 어류, 그리고 폐류까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이 모두 끝나고 이제 수문을 개방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3차) 수문 개방은 저녁 시간에 8차례씩 2번의 대조기에 이루어지는데요. 굳게 닫혀있던 수문이 열리자 기다렸다는 듯 강물과 바닷물이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34년간 단절된 물이 연결되는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수문을 열자 바다에 있던 어류들이 강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수의 어류가 확인되는데요. 과거의 낙동강 하구는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던 기수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낙동강 하구뚝이 생기면서 강물과 바닷물은 단절되었고 낙동강은 염분이 없는 담수 환경이 되었는데요. 수문 개방을 통해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 환경이 조성되면서 기수 생태계 회복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번엔 수문 개방 후 진행되는 모니터링인데요. 수문 개방 후에 달라지는 수 생태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수문 개방 전후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은 어류입니다. 수문 개방 전에는 강에서 서식하는 어류들이 주로 발견됐다면 개방 후에는 바다에서 유입된 어류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직 회유성 어종들이 많이 들어올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의미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낙동강 생태계 회복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다양한 생물들은 잊지 않고 낙동강을 다시 찾아주었습니다. 4차까지 수문이 개방이 되면 일단 전어나 숭어, 그리고 농어같이 이렇게 하천과 바다를 왔다 갔다 하는 어종들이 증가할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기가 연어가 소상할 시기예요. 그래서 수문 개방으로 인해서 작년에도 연어가 수문 개방하면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올해도 이제 4차 수문 개방을 하면 연어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어는 바다에서 살다가 자신이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와 산란하는 모천 회기성 어류로 어린 새끼일 때 바다로 내려가 멀리 북태평양을 회유한 후 성숙한 어미가 되어 산란을 위해 돌아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다시 낙동강에 연어가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어린 연어 방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어린 동남 참개 5만 마리의 방류도 진행되었는데요. 가을의 번식을 위해 바다로 이동했다가 하구 근처에서 알을 품고 부화한 새끼들이 하천으로 올라와 성장하게 될 겁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새섬매작이 군락지 복원 사업도 진행되었습니다. 낙동강 하구는 우리나라 최대 철새 도래지인데요. 철새의 주 먹이원인 새섬매작이 군락이 줄면서 철새의 방문도 주춤해진 상태였습니다. 올해는 새섬매작이의 종자나 괴경을 생분해되는 종이 테이프에 부착하여 심는 시드 테이핑 식재 방법을 도입해 새섬매작이 생착률을 높였고, 드론을 이용한 종자 파종 방법을 도입해 새섬매작이 군락지 조성을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새섬매작이는 낙동강 하구에 찾아오는 겨울 철새의 대표격인 고니의 주 먹이원입니다. 지금 최근 몇 년간 고니의 주 먹이원이 새섬매작이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보였었는데요. 이를 복원을 한다고 하면은 고니들이 많이 돌아옴으로써 낙동강 하구의 생태도 복원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과거에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였던 낙동강 하구의 영광을 좀 찾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섬매작이는 습지에 사는 여러의 사리풀로 흙 속에 묻혀있는 뿌리 부분에 탄수화물이 풍부해 고니류가 즐겨 찾는 먹이입니다. 양질의 점토가 많이 함유된 토양에서 가장 좋은 성장을 보이죠. 화분에 구멍 보이시죠? 약 10cm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를 구멍을 파서 통째로 다 들어갈 만큼 그만큼 구덩이를 좀 크게 파주셔야 되고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새섬매작이 심기에 동참합니다. 오늘 심은 하나하나가 자라 철새들의 주요 먹이원이 되고 더 많은 철새들이 찾아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새섬매작이는 여름에 최적의 성장을 보이고 초가을부터 개화해서 결실을 하고 지하부에는 땅 속에 영양 덩어리인 괴경을 형성하게 됩니다. 매년 10월이 되면 고니류가 낙동강 하구를 찾게 되는데, 낙동강 하구의 겨울 철새들이 도착하자마자 섭식하는 게 바로 이 새섬매작이의 지하부에 있는 괴경과 뿌리 부분입니다. 즉 새섬매작이는 낙동강 하구를 찾는 겨울 철새의 먹이 공급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식물입니다. 낙동강 하구뚝으로 수문이 막히면서 그동안은 해수 유입이 제한돼 새섬매작이가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는데요. 수문이 개방되면서 기수역이 확대되고 지난해 봄부터 새섬매작이 복원 사업도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종자 파종지와 식물체 식재지가 확장돼 지금은 축구장 5개 면적만큼 늘어났습니다. 수문 개방 이후 일정량의 해수가 유입되면서 새섬매작이가 서식하기 좋은 염분 농도가 갖춰져 안정적으로 자랐기 때문입니다. 고니류의 먹이 양이 많아지면서 낙동강 하구에 잔류하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수문 개방을 통해 날아든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낙동강 하구뚝 수문 개방에 의한 방류는 새섬매작이를 비롯해서 다른 야생생물의 서식과 분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겨울에는 강수량이 적어서 가뭄이 오래 지속되면서 낙동강 하구뚝의 방류가 없다면 낙동강 하구뚝 아래로는 염분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 거의 해양에 가까운 생태계가 지속될 겁니다. 이러한 영향은 새섬매작이가 염분 농도의 내성을 가지고 있지만 담수성 수생식물처럼 해양의 염분 농도로 급격히 올라가게 되면 염분 쇼크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문 개방에 의한 방류량 조절은 새섬매작이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는 세계 철새의 3대 이동 경로 중 유라시아 대륙 동부에서 동남아시아를 종단하는 경로에 속합니다.
겨울 철새나 나그네 새의 중간 기착지로 이용되는 것이죠. 철새는 먹거리와 번식을 위해 이동하는데요. 지난해 낙동강 하구에는 멸종 위기종인 큰 고니가 예년보다 2배 넘게 찾아왔습니다. 고니의 주 먹이원인 새선매자기가 풍성해지면서 3,600마리가 낙동강 하구를 찾았다고 하죠. 큰 고니 외에도 다양한 철새들이 낙동강 하구를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의 겨울 철새들은 대표적인 종이 큰 고니, 큰 기러기, 청둥오리, 홍머리 오리와 같은 오리과에 속하는 종들이 많고요. 대부분들이 시베리아나 툰드라 지역에서 번식하고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나라까지 찾아오는 새들입니다. 지금까지 1966년도 낙동강 하구가 천연기념물이 지정될 때에 비하면 개체수는 많이 감소했지만 많은 개발 사업 이후 개체들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생태공원이 있는 을숙도는 한자의 뜻조차 새가 많고 물이 맑은 섬입니다. 특히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철새들의 낙원이라고 할 만큼 철새들을 위해 좋은 환경을 갖췄죠. 작년 한 해 동안 이곳을 찾은 새들의 종류만 봐도 146종 27,606개체가 된다고 합니다. 을숙도의 새떼가 비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만 같습니다. 하구뚝이라는 시설물 때문에 담수지역과 기수지역, 특히 해수지역 자체가 단절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기수역을 확대되게 되면 새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도 확대되는 거고 모기온도 확대됨으로 인해서 새들의 개체가 증가할 수 있고 또 특이한 경우에는 특정 기수역을 선호하는 종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낙동강 하구뚝 수문 개방을 준비합니다. 4차 수문 개방은 이른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 5차례씩 2번의 대조기에 이루어지는데요. 3번의 수문 개방에서는 회차별 목표량을 유입해 빠르게 목표 범위의 기수역을 조성했다면 이번엔 개방 수문을 일정 높이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바닷물이 오가는 상황을 재현합니다. 방식이 달라진 만큼 해수 유입량을 확인하는 데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수문이 개방됩니다. 바다와 하천이 만나 자연스럽게 기수역을 형성하는 사이 강 위로는 오가는 차들이 서로 교차하며 도로 위에 기수역을 만들어갑니다. 날이 밝자마자 수문 주변을 찾았습니다. 밤사이 또 어떤 어류들이 낙동강을 찾았을지 기대가 됩니다. 4차 개방 기간은 회유성 어종이 바다에서 하천으로 이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문 주변 어류의 집중 조사가 진행됩니다. 수문 주변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어류들이 확인됩니다. 작년처럼 회유성 어종들이 낙동강을 찾아올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 차례 지분 개방을 통해 하천과 바다의 연속적인 소통 회복으로 연어, 뱀장어, 숭어 등 바다 물고기가 상류로 이동하는 등 생태계 복원의 긍정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문 개방으로 인한 생태계 회복은 생각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강은 강하고 건강했습니다. 낙동강 하구뚝의 어도 관람실도 활기를 찾았습니다. 하구를 지나는 어류의 개체수가 늘면서 화롯대가 이동하는 장관을 포착하기도 합니다. 낙동강 하구뚝 어도 내부를 직접 볼 수 있고 또 다니는 물고기들을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봄에는 언어, 웅어, 큰 가시고기가
이동을 하고요. 가을에는 바다에 내려가서 산란을 하는 뱀장어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도는 물고기의 이동이 더욱 쉽도록 하기 위한 물고기 길입니다. 하천에 있는 장애물이 물고기의 이동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태계 유지를 위해 통로를 만들어 주었죠. 여기 이제 물고기들이 모여 있는 거는 밑에 잠공이라고 있습니다. 저쪽 공간을 통해 가지고도 물고기들이 이동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도는 기울기가 중요합니다. 이동하는 힘이 센 물고기들이 있는 반면 경사가 높을 경우 힘이 약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물고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도에는 자연형 어도와 또 이런 구조물로 만든 계단식 어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단식 어도는 기울기가 약 20대 1 정도로 만드는 것이 표준인데 저희는 그보다 완만한 경사 40대 1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특히 그 힘이 약한 치어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가 오면 낙동강 수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름 장마가 끼어 있던 3차 개방 때는 하천 유량이 많아 유독 변수가 많기도 했습니다. 수문 앞으로 새들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자리를 잡고 서 있는 외가리가 눈에 띄는데요. 가늘고 긴 목을 쭉 뻗어 부리로 날렵하게 물고기를 낚아챕니다. 먹을 게 많아졌다고 소문이라도 난 건지 하나둘씩 모여든 새들로 수문 앞은 장사진을 이룹니다. 뒤늦게 소문을 듣고 찾아온 중대백로도 바로 옆자리에서 날카로운 눈매로 물속을 주시합니다. 변화가 이렇게 빠르게 일어나는 걸 보면 생태계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류 모니터링에 나선 어선에는 작년부터 회기성 어종인 연어가 발견됐습니다. 연어가 회기성 어종이긴 하지만 바다로 나가 성장하는 동안 대형 어류나 새들에게 잡아먹히기 때문에 무사히 돌아올 확률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연어가 회유하는 거리가 길어 낙동강에서 연어가 발견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우리는 지금 긴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연어의 기적 같은 기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연어는 회유성 어류로서 바다에서 생활하다가 강에 와서 알을 놓고 치어를 키우는 그런 회유성 어류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8종이 있는데 태평양에는 7종이 있고 그 중에 한 종, 첨연어라고 부르는 종이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동해안과 낙동강 그리고 섬진강까지 찾고 치어가 성장하면 또다시 3월, 4월쯤에 바다로 가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거칩니다. 작년 밀양 예림교에도 40여 마리의 연어가 나타났습니다. 낙동강 하구뚝이 생긴 후 33년간 보이지 않던 연어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발견된 연어들은 산란을 시도하고 있었는데요. 물 깊이 50cm 미만의 적당히 물이 흐르는 곳, 깨끗한 자갈이 있고 물이 얼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수온이 유지되는 곳. 연어들은 밀양 예림교를 최적의 산란장으로 선택했습니다. 적당한 산란처를 찾으면 암컷이 하천 바닥에 꼬리 지느러미를 세차게 흔들어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산란장의 크기는 깊이 약 50cm, 넓이 약 1m가량입니다.
암컷이 알을 낳을 산란장을 만드는 동안 수컷은 암컷 주변을 맴돌며 정열적인 구애 행동을 보입니다. 이대로 자연 수정의 성공에 잘 자란다면 조만간 연어 치어가 태어나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겁니다. (1년) 만에 다시 밀양 예림교를 찾았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어가 돌아왔을까요? 해마다 10월이면 연어들은 산란을 위해 자신이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죠. 연어가 나타날 만한 곳을 찾아 곳곳에 카메라를 심어둡니다. 총 9대의 수중 카메라를 설치해 연어가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다양한 물고기들이 물속을 오가는데요. 유유히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위로를 건네는 것 같습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연어가 나타났습니다. 붉고 검은 무늬가 선명한 첨연어입니다. 첨연어가 작년에 이어 2년째 밀양강을 찾아온 겁니다. 연어가 같은 장소에서 계속 발견된다는 건 연어가 매년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연어, 이 소중한 회기를 이젠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구뚝 개방 시범 기간 동안 개방에 의한 수생태계 영향도 함께 조사하고 있는데요. 10월은 연어가 본격적으로 회귀하는 시기이고 연어는 저희 하구뚝 건설 전 과거 낙동강의 주요 해유성 어류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3월에 5만 미의 어린 연어를 방류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가 어린 연어 방류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연어를 방류하기 위해서는 과거 방류 연어의 회귀 여부와 낙동강 회귀 연어에 대한 기초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조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낙동강의 연어 회귀량이 늘었고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회귀한다면 실제로 낙동강으로 회귀하는 연어에 대한 회귀 경로와 기타 생태적 특성에 대한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어가 찾아왔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면서 연어의 이동 경로와 산란 장소를 찾아 제대로 관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물고기나 이동하는 생물에 이렇게 부착을 한 다음에 이제 풀어주면 이제 저희가 중간중간에 설치해 놓은 SUR이라는 수신기가 있어요. 그럼 그 수신기 근처를 지나가면 이제 초음파를 쏴서 이 트랜스미터랑 그 수신기랑 서로 주고받으면서 정확한 시간과 초까지도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장치입니다. 동해안에서 잡힌 연어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실험은 동해안 연어를 낙동강에 방류해 이동 경로를 살피고 낙동강이 연어가 살기에 적합한 장소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요. 낙동강에 방류할 연어에는 특별한 칩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연어의 등 지느러미 부위에 무게 5g의 초소형 초음파 발신기를 실로 매답니다. 이 초음파를 통해 연어가 언제 어느 지역을 통과하고 어디에 머무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칩에는 실험 중인 연어란 표식을 해둡니다. 어업을 하는 어민이나 낚시꾼들에게 잡혔을 때를 대비한 것이죠. 연어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무게와 크기 등의 정보도 확보합니다. 몇 cm입니까? 65, 2kg, 6.0. 이 실험은 낙동강에서 처음 시도되는 연어 이동 경로 조사인데요. 연어의 생태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연어의 보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기본 자료로 사용될 겁니다. 이번 실험에서 저희가 사용한 칩은 두 가지 종류인데요. 한 가지는 원형판의 표지이고요. 하나는 초음파를 발신하는 발신기 칩입니다.
이번 실험은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어린 연어 방류 사업에 앞서서 모체에 해당하는 동해안 연어를 낙동강에 직접 방류함으로써 낙동강에서의 연어의 소상과 그리고 그 연어의 산란 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어의 위치 정보를 얻기 위한 초음파 수신기는 낙동강 하구뚝부터 창녕 하만보 구간까지 연어가 회귀할 것으로 예측되는 총 5군데 지점에 설치했습니다. 75km 구간 안에 설치된 수중 수신기를 통해 연어의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확인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강과 바다가 단절되면서 생태계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과거엔 어쩌면 당연하게 여겼던 연어의 회귀도 지금은 고마운 귀환으로 여기게 됐죠. 이번 연어 이동 경로 조사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동해안의 연어들은 낙동강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강의 연결성이 확보되어야만 연어가 올라와서 산란을 할 곳을 찾게 되는데, 산란을 하는 곳은 대체로 얕은 여울이 있고 자갈과 모래 이런 것들이 잘 섞여 있는 깨끗한 하천이어야 합니다. 필리핀이나 동남아로 가게 되면 수온이 따뜻해서 회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낙동강이나 섬진강이 그 회귀하는 남방 한계선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어의 회귀 남방 한계선인 북위 38도와 39도 이남에서 회귀하는 유일한 지역으로 과학적, 지리적 의미가 큽니다. 더불어 연어가 성장하고 돌아오려면 돌아와서 알을 낳는 곳과 먹이를 먹는 곳, 그리고 치어가 성장하는 곳이 건강해야 하는데요. 그동안 낙동강하고는 막혀 있었기 때문에 산란을 위해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문이 개방되고 강물과 바닷물이 소통하면서 연어는 물론 연어알도 발견할 수 있게 됐죠. 연어는 최대 3,000개의 알을 낳지만 자연 산란할 경우 생존율은 20% 내외에 불과합니다. 20%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연 산란에 성공한 연어알을 찾아보는데요. 자갈 사이에서 불그스름한 알이 확인됩니다. 빨간 연어알 사이에 검은 점, 연어가 수정한 알에 눈이 생긴 파란 난이 확인됐습니다. 연어의 반가운 귀환에 이어 기적 같은 자연 산란까지 생태계 회복의 가능성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연어알이 커서 자연 부화에 성공하면 3, 4월쯤 바다로 나가 최대 5년까지 성장하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수질이나 하구뚝 개방 이런 것들이 회귀할 때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작년에 33년 만에 큰 귀환을 우리가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1960년대까지도 밀양에서 연어가 오면 인공 수정을 통해서 계속 그 내수면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방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구뚝을 연다는 사실이 연어가 온다는 사실을 100% 보장하지는 않으나 굉장히 관문을 통과하는 물리적 장애를 극복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어, 장어는 하구뚝을 개방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종이고 또 하구를 통과해서 서식하기 때문에 많은 전 세계의 강하구에 그 연구를 하거나 관리를 하는 분들은 이 두 종을 근 지표종으로 삼고 있습니다. 1차 개방을 통해서는 숭어가 확인되었고 2차 개방에서는 점농어와 농어 그리고 뱀장어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3차에서는 뱀장어와 숭어를 포함한 여러 기수어종들이 다수 발견되었죠. 바쁜 일상과 빽빽한 건물 사이에서 우리는 자연의 소중함을 한동안 잊고 지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돌아온 자연을 마주해보니 어떠신가요? 지금 낙동강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돌아온 자연과 해양 생물들 덕분이 아닐까요? 단절을 넘어 공존의 새 시대를 열게 된 낙동강. 그것은 생태계 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고기잡이 어민의 배에도 펄떡이며 뛰는 힘찬 뱀장어가 잡혔습니다. 강에서 자라고 바다로 나가 새끼를 낳는 회귀성 어종입니다. 하구뚝으로 막혀 있을 때는 돌아오지 못했던 뱀장어가 수문이 열리면서 다시 낙동강에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잡아올린 성인 팔뚝만한 뱀장어는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좀처럼 보이지 않았던 기수 해수어종 청멸치떼와 전갱이도 발견됐습니다. 수문 개방을 통한 생태 소통 효과를 다시 한번 입증한 셈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친환경 관리가 글로벌 과제로 주목을 받으면서 낙동강 하구의 복원과 미래에 대해 세계적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무엇보다 40년 가까이 닫혀있던 수문을 개방했다는 것은 큰 이슈였는데요. 그만큼 기수 생태계 복원 효과에 귀추가 주목됐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은 우리에게 중대한 질문을 던지는 자리입니다. 지난 20세기에 구축된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 친환경 시대로 넘어가는 가능성을 탐구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하구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는 네덜란드, 미국, 영국 등의 해외 전문가와 관련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했는데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올해 국제하구 심포지움에서는 기존의 물관리 패러다임을 넘어서 하구만의 특성을 고려한 하구의 이용, 복원, 관리 방안과 새로운 미래 가치를 국내외 석학 및 학계 기관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본 심포지움을 통해서 낙동강 하구를 통합 하구 관리의 선도 사례로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하구 비전을 공유하고 글로벌 하구 복원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희귀성 어류인 연어 등 다양한 해수 어종이 발견되고 고니 등 겨울철 새의 개체수가 증가했는데 이것은 여러 차례의 하구뚝 수문 개방과 어린 연어 방류, 새섬 매자기 서식처 복원 등 다양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생태 복원과 기수역 범위 조정을 통한 수문 개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낙동강 하구 기수역 생태계를 회복할 예정입니다. 한동안 고기잡이를 나서지 않아 꽁꽁 묶어두었던 어선이 이른 아침부터 출항을 준비합니다. 수문 개방 이후 여기저기서 연어나 뱀장어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낙동강 맨 밑바닥까지 가라앉았던 기대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하구뚝이 생기기 전 유년 시절부터 낙동강과 함께했다는 유점길 어민은 이곳에서 물을 길어 밥을 지어 먹고 잡은 물고기 반찬으로 든든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누구보다 낙동강을 아끼던 그는 오랫동안 수문 개방을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수문을 작년에는 1시간을 했는데도 크게 변화가 있었고 올해는 4개월을 무려 드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도 좋아지고 없던 고기도 올라오고 밑에서 올라오는 게 직접 밑에 수중 카메라를 해놓고 있는데 수장목에서 올라오는 거기 다 보입니다. 거의 우리가 또 그물을 치면 없던 고기가 있는 거기 내보내 포관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문 개방은 꼭 돼야 됩니다. 그동안은 먹지 못할 물고기들만 올라와 어민들을 기운 빠지게 했습니다. 하루 종일 어망을 끌어올려도 맛이 없어 먹지 않는 강준치가 전부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어망에도 꽤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요.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숭어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숭어, 바다 숭어 새끼인데 여기 민물에는 사는 어종이 아니에요. 이게 바다 사는 어종인데 이 바다에서 수문을 열어서 올라온 거예요.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활개를 치고 물 위로는 어민들이 파닥이는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모습. 어민들이 꿈꾸는 행복한 일상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까이에 있었죠. 바람은 우리가 딴 게 있습니까? 내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나 내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 살아 생전에 그런 거를 못 보겠지만은 후세 손자들이나 자식들은 옛날처럼 좋은 물이 돼가지고 물도 다 먹고 이 좋은 고기가 좋은 물을 크고 많이 있을 때 그때 잡아가지고 이 참 먹기도 하고 보신도 하고 할 정도로 물고기도 살고 사람도 막 먹을 수 있도록 좋은 강이 됐으면 좋겠죠. 우리 바람은 그이죠. 생태계 복원의 시작은 자연의 소중함을 한 번 더 되새기게 합니다. 이제 낙동강에서 자연과 사람의 공존을 이야기합니다. 낮과 밤, 사계절, 강과 바다, 모든 변화를 온전히 느끼며 생태계의 회복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낙동강 하구의 변화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변화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2022년 더 건강한 낙동강이 시작될 겁니다.